자축에 내려가는 교부금이 금년 대비 약 한 5천억 정도 줄어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25년 예산안의 자치구 조정 교부금은 내년에 올해보다 2.8%가 늘어난 1,164억 원이 증액이 됩니다. 줄지가 않고요. 이제 조금 오해가 있으시는 게 최근에 국세 징수 감소 영향으로 이제 지방으로 가는 교부세가 줄어든다는 말씀을 듣고 계신데, 저희 서울시는 지방 교부세를 받지 않는 불교부 단체입니다. 그리고 자치구 조정 교부금은 법과 조례에 따라서 저희 세입의 일부가 가게 돼 있기 때문에 내년에도 2.8%가 늘어납니다. 예, 질문하실 기자님 손 들어 주십시오. 예, 이투데이 김서영 기자님. 예, 그 내년도에 이제 2조 3,002억 원 그 예산 늘어나는 부분을요. 지금 뭐 세수 부족도 있고 하신데 그 부분은 어떻게 이제 충당을 하시는 건지, 이게 세수가 늘어나서 이게 반영이 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이거를 재원을 조달하시는 건지 그 부분 궁금하고요. 그리고 이게 전체적으로 내년 예산안을 봤을 때 이제 전체적으로 저출생과 기후 위기 대응이라고 하는 큰 기조인데,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은 뭐 저출생에 대해서는 많은 부분들이 이제 투자가 되고 있긴 한데 기후 위기 대응 관련해서는 별로 이렇게 크게 과감한 뭐 정책이라고 할까요? 그리고 또 예산 그 규모도 그렇고 이렇게 뭐 뚜렷한 게 좀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 이게 뭐 대심도 터널이나 기후 동행 카드나 이런 것들은 뭐 막상 이렇게 사건 사고가 벌어졌을 때 그거에 대한 어떤 대응 방식이지만, 우리가 더 먼 미래를 봤을 때는 탄소 배출을 줄이기 위한 그런 정책도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이 사실상 눈에 띄진 않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선 두 번째 기후 위기 부분 말씀드리면, 그 프리젠테이션에서도 있었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단기적인 어떤 해결책으로 대응하는 방향은 아니라서 이제 긴 텀으로 봐야 되는데, 올해 예산 설명드린 것 중에 특이한 것은 어쨌든 그 탄소 중립 목표를 세우고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줄여야 되는 것은 결국 이제 에너지 분야 아니겠습니까? 그거에 대해서 그 장표가 있죠. 그 서울시는 이제 재생열, 특히 지열을 활용한다는 예산, 뭐 금액적으로는 많지는 않지만 내년에는 새로 짓는 건물 중에 연면적 3만 제곱미터 이상은 이제 재생열 도입이 의무화가 됩니다. 일종의 규제를 통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인데, 그거에 더불어서 저희가 일정 수준의 보조금을 시작을 하고 아마 순차적으로 늘려나갈 예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첫 번째 질문은 이제 저희가 예산 편성을 하는 방식은 먼저 세입 추계를 굉장히 세밀하게 합니다. 그래서 저희 서울시 세입 중에 가장 비중이 큰 게 취득세하고 지방 소비세, 지방 소득세입니다. 취득세는 아시는 것처럼 올해 그 주택 가격의 상승과 거래의 활발화로 올해 세수가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올해 것보다는 좀 낮게 보수적으로 잡았고요. 그다음에 지방 소비세는 정부의 부가가치세 일부를 저희가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의 아주 정치한 예측 결과에 따라서 예산을 반영하고 지방소득세도 같은 기준을 적용합니다. 그래서 시장님 발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방채는 내년에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것만 차환 발행으로 상환하고 추가적으로는 늘리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질문하신 기자님 손 들어 주십시오. 예, MTN 조원아 기자님. 네, 저출생 대응을 위한 주거 지원에 1조 이상 편성을 한다라고 했는데, 이 보도 자료에 나온 내용으로는 사실 신혼부부 주택, 청년 주택 관련 예산이 1,681억 원, 그리고 자녀 출산 무주택 가구 주거비 지원 52억 원, 2천억이 채 되지 않더라고요. 그 나머지 8천억은 어디에 좀 집중적으로 투자가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 장표를 보시면은 이제 공공 임대 주택을 공급하는데
저희가 올해 예산이 7,300억 수준이었지 않습니까? 내년에 이것을 3,700억을 늘려서 1조 1,091억을 이 공공 임대주택 공급에 쓴다는 말씀이고요. 그 중에서도 저출생 대응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이제 신혼 부부에게 4,000호, 또 청년 안심주택으로 2,500호는 내년에 입주를 하는 물량입니다. 그래서 그걸 강조드린 거고요. 그리고 그 저출생 대응 예산은 워낙 분야가 많습니다. 그래서 수치로 말씀을 드리면 올해 저출생 대응 예산은 총 2조 2,957억입니다. 내년에는 2조 5,309억이 됩니다. 예산 부서에서 그동안 분류 체계에 따라서 분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금액적으로는 2,352억이 증가합니다. 질문하실 기자님 손 들어 주십시오. 예, 한국경제 최혜령 기자님. 안녕하세요. 돌봄 서비스 강화 예산 부분에서 이게 101억 8,300만 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그 올해까지 사회 서비스원 운영하면서 운영했던 예산이 그럼 내년엔 아예 없어지고 이게 다 이 계획에 추진이 되는 게 맞나요? 네, 우선 지금 시장님께서 발표하신 핵심 과제에서는 이제 주요 사업만 선별적으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아시는 것처럼 내년에는 광의의 돌봄, 그러니까 복지 분야에 14조 이상이 투자되고요. 그다음에 사회 서비스원은 지금까지 저희가 했던 방식은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요양보호사를 직접 고용해서 그분들이 서비스를 하는 방식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이제 내년부터 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보수 예산은 당연히 이제 편성이 안 되는 거고 그런 서비스의 어떤 수준의 지속적인 향상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회서비스 지원센터를 서울시 복지재단에 만들어서 서비스 향상을 도모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혹시 복지실장님 추가적으로 설명드리실 내용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평균적으로 한 150억에서 한 170억 정도 편성이 됐고요. 서사원이 없어지고 내년도에 이렇게 시스템을 변경해서 이제 예산이 편성된 게 102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한 50% 정도 전체적인 예산은 줄어들었다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신규로 뭐 이렇게 좀 발주될 만한 큰 사업은 지금 이제 표에서나 이제 설명 들은 거 보니까 노들예술섬 그 앞에 뭐 사업 정도인 것 같은데 그거 말고 이제 그 발주될 만한 좀 특색 있는 좀 규모 있는 큰 사업들은 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여쭙습니다. 저희가 그 예산의 금액을 분류할 때 이제 뭐 SOC 예산은 이제 따로 좀 뽑아서 자료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내년에 발주될 큰 예산은 올해 될 수도 있는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심도 그게 있고요. 그다음에 공원 분야 몇 개가 있고 그 문화 분야에서는 이제 도서관, 권역별 도서관 짓는 거 뭐 이런 게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필요하시면 몇 가지를 추려서 자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예, 혹시 추가로 더 질문하실 예, 연합뉴스 정수영 기자님. 오늘 예산안 보니까 그 남산 하늘숲길만 있던데 남산 곤돌라 얘기가 없고 그래서 혹시 어제 가처분 신청 결과 때문에 조금 저희가 볼 수 없는 건지 궁금하고 2026년 운행 목표였는데 좀 전체적으로 스케줄이 얼마나 늦어진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남산 곤돌라 예산은 편성이 돼 있고요. 돼 있고 어제 저희가 자료 제공해드린 것처럼 즉시 항고를 해서 충분히 소명을 해서 그 한국 삭도공업에서 집행정지를 신청하셨잖아요. 그분들의 주장이 전혀 타당하지 않다는 걸 적극적으로 소명할 겁니다. 예, 혹시 추가로 더 질문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예. 예, 아시아경제 김영훈 기자님.
기후동행 카드 예산 여쭤보고 싶은데요. 올해의 예산이랑 추경을 합쳐서 1,100억 원 정도였는데 내년에 편성된 것도 비슷한 수준인 1,100억 원 수준인데 이게 한강버스 연계하고 그 지역 확대를 하는 등 혜택을 계속 확대를 하면 제 생각으로는 적자분이 더 커질 것 같은데 비슷한 수준의 예산을 편성하게 된 이유가 있는지 계산이 그렇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올해 기후 동행카드 예산이 추경 예산 포함해서 1,047억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그 증가분을 감안해서 한 100억이 좀 안 되게 증가를 시켰습니다. 네. 예, 또 혹시 더 질문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예, 한결의 허윤희 기자님. 약자회동 예산에서 1조 64억 원이 증액됐다고 하는데 어떤 분야에 어떤 부분들이 좀 증액됐는지랑 순수 여기는 안전이랑 뭐 교육문화 다 합쳐서 분야별로 다 합쳐진 것 같은데 순수 사회복지 예산으로 책정된 건 어느 정도인지 말씀해 주세요. 그 약자 동행 예산의 금액은 그 장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6개 분야 50개 지표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그것을 이제 약자 동행 지수라고 하고요. 그 각 지표별로 관련 사업들이 있습니다. 한 300여 개 사업이 있는데 예산 편성 과정에서 예산과에서는 어쨌든 그 예산의 효율적 집행에 상당한 웨이트를 두는 과정으로 편성을 하는데 약자 동행과에서 그 지표에 근거해서 그 사업들의 예산이 어느 정도 편성되는지를 굉장히 깊이 있게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약자 동행 예산 중 복지 분야는 각 지표별로 있기 때문에 주거에도 이제 복지가 있고요, 교육 복지 뭐 여러 가지가 있어서 그것도 한번 그 자료를 가공을 해서 제공을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쿠키뉴스 임지혜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그 저출생 대응에서 신혼부부 매입 임대랑 그 주거비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의 저출생 대응책에 들어가는 예산안이 올해 어느 정도 되는지가 궁금하고 전년도랑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 좀 차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저출생 대응은 저희들이 분류하기로는 작년 예산이 2조 2,957억이고요. 올해 저희가 내년도 편성한 예산은 2조 5,309억입니다. 그래서 2,352억이 증액됐습니다. 아니요, 전체를 포함한 거죠.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혹시 추가 질문하실? 예, 이투데이. 예, 아주경제 안수교 기자님. 아주경제 안수교라고 합니다. 저 아까 시장님께서 그 약자회동액 지수가 떨어진 거에 대한 예산 뭐 투입을 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어떤 것들이 좀 떨어졌고 지표가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이따가 자료 제출해 주실 때 조금 추가로 받을 수 있을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예산 편성 과정에서 기억나는 것은 그 교육 문화 분야에서 이제 저희가 약자 동행 지수의 지표에서 주목하고 있는 약자들 중에 하나는 저소득층이라든지 또는 뭐 자립 준비 청년 뭐 이런 분들이 문화적 혜택에서 소외될 수 있다라는 게 지표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문화본부에 그런 예산을 충분히 보강을 했습니다. 오늘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예, 전자신문의 김명희 기자님. 네, 전자신문의 김영희 기자입니다. 그 올해 경제 활성화 부문에 들어가는 예산이 2023년이나 2024년하고 비교해서 어느 정도 뭐 늘었는지 좀 알고 싶고요. 제가 봐서는 이제 스마트 라이프 위크가
뭐 올해 대비 이제 2배로 커지면서 예산이 2배 늘어난 거 외에는 신규 어떤 새로운 사업이 눈에 띄지 않는데 아무리 경기가 좋지 않더라도 지금 약간 경기 침체 상황에 오히려 서울시의 산업 활성화나 경제를 위한 좀 새로운 조치들이 더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혹시 여기에 대한 예산은 없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우선 그 분류 기준에 따른 총액을 말씀드리면 이제 활력 있는 경제에 포함되는 사업들은 올해 저희가 5,819억 원을 편성했었습니다. 내년에는 6,281억 원을 편성했고요. 463억이 늘었고요. 가장 중점을 둔 거는 시장님 설명처럼 이제 결국은 이제 기업이 성장해야 고용도 늘고 하는 거라서 이번에 이제 스마트 라이프 위크를 개최해 보니 서울시에서 이제 대학이 아니라 기업의 R&D 자금을 직접 지원해서 새로운 기술의 개발을 지원하고 그다음에 그 기술들이 또 서울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장소에서 테스트베드 그 기술을 실제 실증해 보는 거죠. 그런 전시물들이 좋은 것들이 굉장히 많았다. 그래서 이제 이쪽에 웨이트를 둔 거고요. 그다음에 서울 경제의 또 다른 한 면이 소상공인 자영업입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자금으로 저리 융자해 드리는 것 그런 것들은 계속 조금씩 늘려 나가고 특히 이제 서울의 그 자영업 부분들이 계속 이제 위기 상황에 놓인 분들에 대한 새로운 정책들을 지금 담당 부서에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서 조만간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선제적으로 몇 가지 예산은 이제 반영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 질문하실 기자님 계십니까? 예, 이투데이 김서영 기자님. 혹시 올해 그 전년 대비해서 가장 큰 폭으로 대폭 그 삭감된 혹시 예산이 있는지 그러면 그 이유는 뭔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이제 사실은 이제 전통적으로 뭐 일반 행정, 사회복지, 뭐 문화관광 이런 분류 체계가 있어요. 그런데 예산의 금액은 사실은 이 소프트웨어 예산은 하드웨어보다 공 2개가 작거든요. 그래서 어떤 큰 하드웨어가 하나가 완성이 되면 그 예산은 이제 금액으로 볼 땐 줄어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 분류가 실제 예산 정책적이거나 시민들의 행복과는 큰 상관이 없어서 그 분류는 오늘은 따로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큰 사업이 종료되면 예산은 줄고요. 새로운 공사를 시작하면 그 부분에 예산은 느는 겁니다. 그 정도의 차이이지 그게 예산 정책적으로는 아무런 의미는 없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는 아까 다른 기자분들도 질문을 주셔서 이제 공사가 완료가 돼서 예를 들면 교통 분야 같으면 얼마 전에 별내선이 완공돼서 운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매년 큰 금액이 편성되던 별내선 공사비는 이제 예산에서 빠지는 거죠. 그렇다고 서울시가 대중교통 정책의 웨이트를 줄였느냐 그런 건 아니라는 것이죠.